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4일 시작됐죠. 리창 총리는 전인대 첫날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로봇과 AI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가 던진 관세 폭탄에 견제구를 날려 향후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데요.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미중 갈등 전가림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회,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리창 총리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던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조금 인상 깊게 주목해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번 양회는 조금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미 간의 경쟁, 전략적 경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미국의 공세를 버텨나가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난 한 해도 역시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선 성장이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과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가 14차 5개년 기획이라는 중국의 5개년 경제 개발의 마지막 해입니다. 14차 5개년 네, 마지막. 그리고 내년이 15차 5개년 계획인데 그럼 14차 5개년 계획을 정리를 하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인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 코로나 3년이라는 거 그리고 대미 무역에 있어가지고선 트럼프 1기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거는 시진핑의 정권을 안정화시키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차기 시진핑 정부의 등장에 있어서 어떠한 포장을 해가지고선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어떤 인민들의 기대감이라든지 만족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떤 안정도 필요한데 지금 중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 진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소비 진작이. 네, 이제 차근차근 더 얘기를 해보고요. 미중 갈등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포인트 중에서 미중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했는데 어제 양회에서 좀 설명을 할 때 이창 총리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약간 견제구를 날렸다. 뭐 그런데 어떤 내용이 좀 있었어요? 견제구를 날린 거는 이제 관세 10%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맞대응을 한 겁니다. 이게 1기 때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서 때린 거는 5,250억 달러 정도 규모이고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한 것은 220억 달러입니다.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의 어떤 카드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환율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안화 환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죠. 절하를 함으로 가지고서는 이제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중국 경제가 트럼프 1기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갖고 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들어온 중국 부동산의 문제, 또 소비 진작의 문제, 그리고 국내 어떤 투자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그러한 여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땐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의 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나라 돈값을 떨어뜨려 가지고 환율을 올려서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 조금 중국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 조금 의문을 제기했고요. 양회에서 일단 첫 업무 보고에서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예상했습니다만 5% 안팎. 3년 연속 같은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소비 진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 트럼프의 관세 대응 이런 걸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저명한 전문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보통 한 4.5% 내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5%를 잡았거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4, 4분기에 5% 달성이 굉장히 요원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5%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5% 달성한 국가가 어떻게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그리고 소비 진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5%에는 상당한 거품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홍보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도 5% 보고를 얘기를 하면서 아마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실업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선 중국이 채택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민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나간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2월 중순에 민영 기업 자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패턴과는 좀 다른 양상이 보였는데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그리고 뭐 IT 기업 이런 기업들이 나왔는데 올해는 대부분 인공지능 아까 전에 말씀하신 로봇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IT 기업 대표들하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미국 주식을 보면서 한번 들어본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알리바바가 엔트그룹으로 상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장이 이틀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네, 압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해왔는데 지금은 다시 너네들이 이제 앞서 나가서 국가를 구해라라는 호소하는 거는 왠지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그만큼 인상을 경제 줬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아서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뛰도록 정부가 좀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경제 5% 성장이 조금 이렇게 거품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약간 포장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 적자를 좀 예전보다 조금 더 늘리겠다. GDP의 뭐 4%로 늘리겠다고 네. 했다면서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을 더 정부가 훨씬 풀겠다라는 많이 거죠.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뭐 어떤 걸 좀 겨냥을 하고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진작이 가장 중요한 관건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를 해가지고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인민들이 소비를 안 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는 저축률이 굉장히 높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법률이 맞닿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작년을 통해 가지고선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국가기밀보호법 이런 일련의 법들로 인해 가지고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고 민간 기업들의 어떤 활성화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민들의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지 대외 활동은 위축됐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금전적인 금액의 숫자의 변화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세트가 조금 요원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양회를 통해서 통과될 법안 중에 하나가 감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감찰법. 네, 그건 무슨 이 내용인가요? 감찰법은 뭐 어떤 구속이라든지 신원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법률과 관계돼 가지고선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의 안보, 기밀 이거 누설을 했을 때 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의 활동이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IT와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 정보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바로 이 정보를 갖고자 하는데 민간 기업이 이 정보를 국가에 넘겨주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정보 보안으로 인한 값어치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왜 딥시크에서도 약간 우리가 사용을 금지하고 하는 것도 그런 네, 맞습니다. 걱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왜 선제적으로 딥시크의 다운로드라든지 활용을 금지를 시켰냐면은 미국과 일본은 신분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실명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한 해 중국에서 발생한 시위가 8,000건에 이르릅니다. 이 시위는 경제적인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습니다. 아마 근자에 들어서 아마 보도된 내용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정주에서 한 20만 명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조에서 네, 정조에서 20만 명이 자전거 시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안의 편성을 보게 되면은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 한 1.5%였는데 올해는 7%가 넘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것이 경제적인 활동에 상당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감찰법이라든지 치안 유지 강화가 이제 경제 활동을 조금 얽매는. 여튼 GDP의 4%를 재정 적자로 쓴다고 해서 내수 진작이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금 빚이 많은데 지방정부 특히 네. 이런 빚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훨씬 더 경기 부진 우려가 더 훨씬 크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있다는 되는 것이고 거.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뇌관이 있는데 그 네. 뇌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 부동산. 부동산 문제 작년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왔는데 하나도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거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부채 역시도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지방에서는 공무원의 월급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그래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부채 문제.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중국의 지금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 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룬은 영어의 run, 뛰다라는 룬이 네, 런에다가 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아 바깥으로 네, 나간다. 근데 상당히 이 나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고소득자들이에요. 아 중국을 그러니까 탈출하는군요. 부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의 자유 그리고 그 여력이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싱가포르의 어떤 1인당 GDP가 상당히 올라간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 동남아로 빠져나가고요. 또 상당 부분은 또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중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어떤 감찰과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IT 업계 거물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뭐 딥시크 창업자도 왔고요. 네. 알리바바 마윈도 보이고 그 굉장히 좀 이색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윈은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숙청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거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잘못된 결단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마윈의 어떤 복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권이 이루어졌고. 근데 과연 이런 정치적인 복권 그 자체에 포인트를 줄 거냐?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어차피 영리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영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하게 민영 기업들의 오너들만 만나서 악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는 민영기업 촉진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될 텐데요. 민영기업 촉진법. 네. 네. 대부분은 지원 방안에 대한 어떤 범위를 늘리고 금액을 늘리고 지원을 원스톱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개인들의 정보, 활동의 범위와 관련된 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정보 어떤 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번에 이제 딥시크 정말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수많은 딥시크의 잠재적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 딥시크 제2의 딥시크 어떤 육성책들도 조금 제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 지원을 강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인 계획, 만인 계획이라 그래서 해외의 뭐 과학자들 그리고 IT 뭐 종사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선 국내의 어떤 그런 산업 육성을 지원했고 2023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실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첨단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전통 산업의 변화를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경제를 한번 다시 뛰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걸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서 하드웨어 개발이 지금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딥시크와 같은 그런 저성능의 어떤 기계를 가지고서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조사하는 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 각국 첫 번째 조사를 했던 국가는 UAE입니다. 그래 아랍에미레이트. 왜냐하면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엔비디아의 그 부품들을 많이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혐의에 오르고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인데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를 통해서 상당 부분 중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소식입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과 6세대 이동 통신 뭐 이런 용어들도 좀 공식적으로 좀 등장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는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 형태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할 것이란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새로운 어떤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 구조는 재편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사회의 어떤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던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모셔야 되는 1인이 6명, 7명을 부양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자동화라든지 로봇화로 인해 가지고선 노동 생산력에 혹은 노동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 주석도 얼마 전에 찡동이라든지 이렇게 노동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민영기업 좌담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면 그만큼 마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영업 활동에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미중 관세 전쟁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이제 10%에서 20% 관세를 물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도 보복 관세를 이제 매기기로 했죠. 10일부터죠. 네. 그리고 규모는 좀 아까 적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데서 보면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비교해서 중국의 어떤 관세 전략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지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참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가 던지는 공이 직구뿐만 아니라 슬라이더도 있고 커브도 있고 싱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러한 관세 전략이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연합된 형태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출구가 사실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캐나다도 관세, 멕시코도 관세.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 유럽과의 연대, 동아시아와의 연대,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푸틴과의 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은 남아있는 중동이라든지 아세안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창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에서 한 가지 운을 띄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세안과 중동에 대한 우리의 시장 다변화를 요구하겠다. 이거 고육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규모도 크지 않고요. 네, 그러네요. 미국의 이 관세 보복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여지가 좀 많지 않은 중국의 조금 입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작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